왼쪽 집들은 스위스에 속하고 오른쪽 집들은 독일에 속한 길을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은 유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로 계산하면 계산원이 거스름돈을 스위스 프랑으로 줍니다. 근처에 있는 우체통을 보면 앞면에 두 개의 다른 우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우편 서비스용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용입니다. 이건 가상의 지리 퀴즈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스위스 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비징엔 아목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이름을 잘못 발음했을 텐데요. 이 마을은 스위스 안에 있지만 독일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8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면적에 약 1,400명의 인구가 사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정말로 아주 작은 곳이죠. 이곳의 깃발은 파란색과 흰색이 두 줄로 된 깃발입니다. 중앙에는 이곳의 문장이 있으며 빨간색과 흰색 방패입니다. 이는 스위스에 둘러싸인 것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방패 중앙에는 포도나무 가지와 두 개의 큰 초록잎, 19알이 달린 파란 포도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포도주 양조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이 마을의 주요 산업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곳은 완전히 독일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일부로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관할을 받고 있으며 베를린에 있는 독일 중앙정부에도 속해 있습니다. 이곳 시민들은 독일 선거에 투표하며 공식적으로 콘스탄츠구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비징에는 독일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징에는 스위스 국경 안에 완전히 위치해 있으며 샤프하우젠, 츄리히, 투르가우 3개의 스위스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단 680m 폭의 스위스 땅이 이 마을과 독일 본토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구조 때문에 비징에는 지리학자들이 독일의 월경지이자 스위스의 위오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묘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에는 2개의 전화 국가번호, 2개의 우편 서비스, 2개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상황에 따라 관할권을 공유하는 2개의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일의 작은 땅덩어리가 스위스 안에 끼어있게 된 걸까요? 왜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아무도 지도를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스위스에 넘기거나 독일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2개의 체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마을에서 장을 보고 세금을 내고 구급차나 경찰을 부르는 건 어떤 경험일까요?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기묘한 국경 사례 중 하나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납치, 정말로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매우 고집센 제국들로 가득한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 책이 지금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거의 존재했던 나라들이며 역사와 지리에 관한 100가지 넘는 흥미로운 사실 담겨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되며 포르투갈어가 가능하시다면 설명란 링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징겐이 왜 독일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깔끔하고 정돈된 명확하게 정의된 국경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을 잠시 버려야 합니다. 또世기 전 중앙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 아래에서 서로 겹치는 영토, 가문 소유지, 그리고 봉건적 충성심이 뒤섞인 마치 퍼즐 같은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완전한 혼란을 한번 보세요. 땅은 통일된 국가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땅은 상속받거나 사들인 영주나 공작에게 속해 있었고 그들이 충성을 바치던 상위 군주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1600년대 후반 부징겐은 에버하르트 임트른이라는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버하르트는 현지의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이웃들은 물론 친척들과도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 지역은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역 목사와의 격렬한 언쟁 후에 에버하르트의 사촌들조차 그들이 몰래 가톨릭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1693년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근처 샤프하우젠시에서 온 스위스 당국자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버하르트를 납치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당국에 의해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납치는 당시 꽤 큰 국제적 외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비징겐의 최고 지주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자인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의 봉건 영주 중 한 명이 납치된 것을 자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가톨릭을 스위스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신교도들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외교적 분쟁이 너무 심각해져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영토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스위스는 물러섰고 에버하르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 아마도 심술로 그랬을 수도 있고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감사의 표시였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를 체포한 사람들이 했던 혐의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오스트리아는 자국 영토를 통합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곳을 스위스 취리히주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주변 지역의 거의 모든 것을 팔았지만 에버하르트 납치 사건으로 남은 깊은 원한 때문에 부징엠만큼은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순전히 고집과 스위스에 대한 앙심 때문에 그 마을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지도 위에 이 작은 점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부징에는 주변 모든 영토와 함께 스위스에 합병되지 않고 독일권과 계속 바뀌는 제국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 전쟁 동안 오스트리아는 이 마을을 나폴레옹의 동맹국인 비르템베르크 왕국에 넘겨야 했지만 이 마을은 스위스가 아니라 독일의 지배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국경 조약을 통해 이 마을은 바덴 대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871년 바덴이 새로 창설된 독일 제국에 가입하면서 비징에는 독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원한이 공식적으로 스위스 영토 안에 영구적인 독일의 섬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유럽이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스위스 안에 있는 독일의 섬이라는 현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의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독일의 화폐는 붕괴되고 있었지만 이웃나라인 스위스는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뷰징엔 주민들은 더 이상 중간에 끼인 상황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919년 마을에서 공식 국민투표가 열렸고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떠나 스위스의 일부가 되어야 할까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96%의 유권자가 스위스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국경 변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그 마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지만 국제 관례에 따라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땅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스위스가 독일이 원하는 적합한 영토를 찾거나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토 이전은 무산되었습니다. 독일은 마을을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원치 않게 독일인으로 남았습니다. 이 어색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위기에 달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스위스는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사실상 국제 국경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그 마을은 제3제국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꽤 기이한 물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징겐에 살면서 전선에서 복무하던 독일 군인들이 휴가를 받아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위스는 독일 군인들이 중립국인 스위스 영토를 행진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서는 꽤 특이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스위스 국경에 도착하면 무기를 스위스 국경 경비대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 스위스 장교들은 독일 군인들에게 아주 큰 민간용 외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이 외투를 입어 독일 군복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로 짧은 스위스 영토를 지나 부징겐의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걸어서 돌아와 외투를 반납하고 무기를 챙긴 뒤 전장터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패배하여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부징겐은 프랑스 점령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위스가 이 마을을 흡수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가진 독일 정부의 동의 없이 패전국 이웃의 영토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적인 영토 강탈처럼 보일 수 있고 미래의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징겐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독과 스위스 모두 이런 방식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일상적으로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마을을 둘러싼 엄격한 세관 경계를 남겨두면 주민이 우유를 사러 가거나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국제 세관 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런 물류 악몽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협상에 나서 1964년에 포괄적인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공식적으로 1967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부징엔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했고 오늘날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징엔이 유럽연합의 관세구역에서 제외되어 스위스 관세구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순식간에 부징엔과 스위스 사이의 물리적 국경 검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후로는 스위스에서 부징엔으로 또는 반대로 아무런 경비원도 보지 않고 여권 검문도 없이 걸어서나 차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국경은 사라졌지만 정치적 국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마을의 거의 모든 일상 서비스에 독일식 버전과 스위스식 버전이 존재하는 아주 이상한 이중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편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우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우편 번호 D78266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면 CH8238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지 우체국은 두 나라의 우편물을 모두 처리하지만 스위스 주소로 편지를 보내려면 스위스 우표를 붙이고 스위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의 우편을 보내려면 독일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 시스템도 혼합되어 있으며 비징엔 가정집에는 독일식과 스위스식 전화 소켓이 모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플러스 49로 시작하는 독일 전화번호, 나 플러스 41로 시작하는 스위스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나라의 친구들이 국제 전화 요금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지역 경제와 통화에도 적용됩니다. 뷰징에는 정치적으로 독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식 법정 통화는 유로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이 경제적으로 스위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뷰징엔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방된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출퇴근을 하며 그 결과 스위스 프랑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은 문화적으로도 스위스에 가까워서 현지 독일 우체국조차도 우표를 살 때 독일 마르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위스 화폐만 받았죠. 오늘날 만약 당신이 빵집이나 식당 같은 곳에 들어가면 일부 가격은 유로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로 사용되는 통화는 스위스 프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치안 유지입니다. 현지 법은 독일 법이지만 스위스로 도망치는 범죄자를 막을 국경이 없다면 마을 치안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1967년 조약은 공동 관할권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독일 경찰과 스위스주 경찰 모두 비징겐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매우 엄격한 할당량이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체포를 하거나 용의자를 스위스로 데려가기 위해 마을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에 마을에 있을 수 있는 스위스 경찰관은 1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마 침공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독일 경찰관의 수는 주민 100명당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찰관이 본토에서 부징겐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스위스 영토를 통과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약에 따르면 그들이 스위스를 통과해 운전할 때는 특별히 지정된 경로만 이용해야 하며 마을로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징겐의 자동차들도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독일 콘스탄츠 지역의 일반 차량 번호판 대신 이 마을에 등록된 자동차들은 독특한 접두사, 즉 BU 위에 작은 점이 찍힌 것,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S가 붙은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이 번호판은 독일 전체에서 가장 희귀한 번호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번호판은 약 700개 정도만 발급되었습니다. 이 번호판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지역적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스위스 세관원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BUS 번호판을 단 차량이 스위스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스위스 당국은 그 차량이 스위스 관세 동맹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 차량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사실상 두 나라, 아니면 적어도 두 체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지역의 스포츠계조차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축구 클럽인 FC 비징에는 독일 시민들로 구성된 독일 팀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다른 독일 팀들과 경기를 하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FC 비징에는 공식적으로 스위스 축구 리그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독일 축구 클럽입니다. 그들은 홈 경기를 독일 땅에서 치르고 원정 경기는 스위스 땅에서 치릅니다. 비징에나 목센하임은
국경이 땅에 자연스럽게 그어진 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국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종종 역사적 우연, 잊혀진 조약, 수백 년 된 정치적 논쟁, 때로는 400여 년 전 종교 때문에 일어난 납치 사건 등으로 남겨진 흔적입니다. 1693년에 있었던 그 단순한 가족 싸움은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독일 제국의 흥망성쇠,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 유럽연합의 탄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그 이상 현상을 없애는 대신 소수의 시민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복잡하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한쪽 발은 독일에, 다른 쪽 발은 스위스에 두고 한 나라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로 계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후징에는 회계사나 우체국 직원들에게는 아마도 골칫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외교적 인내심만 있다면 두 나라가 이상한 역사적 실수를 완벽하게 평화로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